안녕하세요. 저는 박동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제 나이 70, 평생을 나라에 봉직하고 받은 퇴직금과 쌈짓돈을 박박 긁어모아 마련한 제 평생의 마지막 자랑거리였지요. 강산이 6번도 더 변할 긴 세월 동안 쉼없이 달려온 제 자신에게 주는 상장이자 곧 가정을 이룰 아들 영민이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점철된 제 젊은 날들이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아들 녀석에게 집 한 채를, 그것도 번듯한 서울 시내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마음먹었을 때 영민이는 아이처럼 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살짝 떨리기까지 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제 마음은 또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는 단칸방에서 시작해 안 해본 고생이 없었거든요. 갓 태어난 영민이를 뉘어놓고 아내와 함께 연탄불이 꺼질세라 밤새 노심초사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릿합니다. 내 자식만큼은 그런 고생 없이 좀 더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시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세상 모든 아비의 마음이 아마 저와 같을 겁니다. 부동산을 몇 군데나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남양인지 역에서는 가까운지 주변에 학교나 공원은 있는지 제 집을 구할 때보다 더 꼼꼼하게 살폈어요. 영민이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환하게 트인 거실과 반짝이는 마룻바닥을 보며 감탄하던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결심을 굳혔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하늘은 어찌나 맑고 높던지.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 하나를 완수한 것 같은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최수진이라는 아가씨를 제 앞에 데려왔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예약한 한정식 집의 조용한 방 안, 어색한 공기 속에서 마주한 수진이는 참 예쁘장하게 생겼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답게 자기 주장도 분명해 보였고 똑 부러지는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반듯한 예의 범절 속에서 언뜻언뜻 비치는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랄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을 먼저 훑는 듯한, 보이지 않는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지요. 아버님, 영민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상냥하게 말했지만 그 눈은 저를 향하지 않고 제 뒤에 무언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집을 사주었다는 이야기를 이미 전해 들은 모양이었어요. 영민 씨가 그러더라고요. 집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요. 아버님 덕분에 저희 정말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호. 그 웃음소리가 어쩐지 제 귀에는 편안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제 짝이 될 사람이 싹싹하고 예쁘기만 한지 입이 귀에 걸려서는 해벌쭉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저 내가 늙어서 사람을 괜히 삐딱하게 보는 것이겠지. 내 아들이 좋다는데 그럼 된 거지 하며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아들 눈에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저 수진이가 앞으로 영민이 옆에서 든든한 아내 노릇을 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이자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한 선물인 그 집에서 두 사람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만을 상상하며 저는 흐뭇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행복한 상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의 이삿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조그만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제 서재에 고이 모셔두었던 자개장과
제가 젊었을 적 전국 서예대전에서 입선했던 작품 액자를 싣고서요. 자개장은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아내가 혼수로 해 온 그 사람의 손때가 묻은 유품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서예 작품에는 가화만 사성이라는 글귀가 힘차게 적혀 있었지요. 새 출발하는 아들 내외의 가정에 언제나 화목함이 깃들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하니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영민이와 수진이는 정신없이 짐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는 아들 등을 두드리며 회심의 미소를 띠고 용달차 기사님과 함께 선물을 옮겼습니다. 영민아, 수진아, 이리 좀 와보렴. 아비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영민이는 자개장을 보더니 와, 아버지. 이걸 주시는 거예요? 라며 감탄했지만 문제는 그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최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선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순간 미간을 확 찌푸리더군요. 그 표정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길에서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그런 표정을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상냥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 이건 내 시어머니가 쓰던 자개장이고 저건 내가 쓴 글씨란다. 너희들 잘 살라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이런 건 저희 집 분위기랑 전혀 안 맞아요. 너무 촌스럽잖아요.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촌스럽다니. 아내의 손때가 묻은 가구를, 자식의 행복을 기원하며 밤새 먹을 갈아 쓴 글씨를 대놓고 촌스럽다니요. 주변에 이삿짐센터 직원들도 여럿 있었지만 수진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집에 들여놔요. 인테리어 다 망쳐요. 그리고 저 액자는 또 뭐예요? 글씨도 무섭게 생겼네. 영민이가 옆에서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데. 라며 저를 힐끔거리며 말렸지만 수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쏘아붙였습니다. 뭐가? 당신은 이게 우리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 하얀 벽지에 저 시커먼 걸 걸어놓자고? 말도 안 돼. 아버님, 이건 도로 가져가셔야겠어요. 저희는 둘 데도 없고 솔직히 버리기도 곤란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딱 벌어져서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분노보다도 더 큰 것은 참담함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시아버지 앞에서,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민이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아들은 이미 저 여자의 손아귀에 단단히 잡혀 있구나. 앞으로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든 내 아들은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하겠구나.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낸들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용달차 기사님에게 눈짓을 했어요. 기사님도 민망했는지 멋쩍은 표정으로 다시 자개장과 액자를 차에 실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서 반짝이는 새 마룻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평생의 자랑이자 아들의 행복한 미래라고 믿었던 이 공간이 갑자기 차갑고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고 서늘한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날 그 집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삿짐 사건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전과 다른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애써 며느리의 행동을 젊은 날의 치기나 얄팍한 생각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쉬이 붙지 않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선택한 여자이고
제 손으로 마련해준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가정을 꾸려나갈 아이들이었기에 저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 담고 먼저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노력은 번번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바로 며느리 최수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영민이의 휴대전화로 걸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회의 중인가 보다 바쁜가 보다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저녁에 다시 걸면 그때는 어김없이 며느리가 받더군요.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에 영민이를 바꿔달라고 하면 항상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아, 영민 씨요? 지금 씻고 있어요. 용건 있으세요? 아니, 용건이랄 것까진 없고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그랬지. 네. 그럼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별일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아버님. 딸깍 전화는 언제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제가 그래, 수고해라 하는 인사를 건넬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영민이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집 전화로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최악의 선택이었지요. 집 전화는 100이면 100, 최수진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전화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혹은 감시했다는 듯이 제깍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아버님. 웬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아버지를 향한 최소한의 공손함이나 따스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찮은 스팸 전화를 받은 콜센터 직원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였어요. 제가 우리 아들 좀 바꿔주렴 하고 말하면 들려오는 대답은 늘 레퍼토리처럼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민 씨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고 있어요. 바빠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통화 가능할 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주렴. 네, 시간 나면요. 그럼 이만요. 어느 날은 수화기 너머로 분명히 영민이가 누구야?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영민아, 나다. 하고 외치려 했지요. 하지만 그보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빨랐습니다. 아니야. 광고 전화 그러고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영민 씨 지금 잠깐 자리 비웠네요, 아버님. 다음에 통화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 그건 단순히 저와의 통화를 막는 것을 넘어 아들을 제게서 완벽하게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집의 벨소리는 저를 위해 울리는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서러운 마음이 드는데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날은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제 아내의 손맛에 길들여져 산 사람입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없으면 밥을 넘기지 못했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내가 남겨준 요리 비법 노트를 보며 서툴게나마 직접 음식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치만큼은 아내의 솜씨를 꼭 닮았다는 칭찬을 곧잘 들었어요. 우리 영민이도 어릴 적부터 제 아내가 담가준 김치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결혼한 아들 녀석이 그 맛을 그리워할까 싶어 저는 큰맘 먹고 배추 20포기를 사다 김장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들 내외가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고단함도 잊을 수 있었어요. 커다란 김치통 2개에 가득 담아 흐뭇한 마음으로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나타난 며느리의 표정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고 있는 김치통을 보자마자 마치 벌레라도 본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응, 김장 좀 했다. 너희 먹으라고 가져왔지.
영민이가 이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니? 아버님, 저희 이런 거 안 먹어요. 단칼에 잘라 말하는 그 목소리에 저는 들고 있던 김치통을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뭐라고? 하고 되물었지요. 최수진은 한숨을 푹 쉬며 마치 철없는 사람을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집에서 김치를 담가 먹어요? 사 먹는 게 훨씬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가져오시면 냉장고에서 냄새나서 다른 음식 다 버려요. 도로 가져가세요. 그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기는커녕 몸으로 문틈을 막아선 채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김치는 집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릴 수 없다는 무언의 시위였지요. 저는 며칠간의 수고와 정성이, 아들을 위하는 제 마음이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제 존재 자체를 불결하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태도였어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무거운 김치통을 다시 들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그 김치에 밥을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눈물 맛이 섞여 짠지 신지 분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칠순인데 아들 녀석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 내심 기대를 품었습니다. 아침부터 괜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저물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집은 적막했고 텔레비전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우고 있었지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자존심을 접고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며느리가 받더군요. 여보세요? 나다. 영민이 있니? 네, 있는데 왜요? 저는 차마 제 입으로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니다, 별일 아니다 하고 끊으려는데 수화기 너머로 영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며느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잠시 후 며느리가 아차 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맞다. 아버님 오늘 생신이시구나. 어떻게 저희가 오늘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변명, 귀찮은 일을 잊었다가 뒤늦게 떠올린 사람의 말투였어요. 바빴다니 도대체 뭐가 그리 바빠서 아비의 칠순 생일조차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영민이가 전화를 바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오늘 회사에 큰일이 터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진이도 하준이 챙기느라 바빴고 내일이라도 저희가 찾아뵐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힘없이 말했습니다. 됐다. 바쁜데 뭘 오냐? 그냥 전화나 한 통 해주지 그랬냐?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에게조차 잊힌 존재.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끔 기억해내야 하는, 잊어버리면 그만인 낡은 달력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촛불 하나 없는 케이크 대신 쓰디 쓴 소주 한 병을 놓고 홀로 칠순을 맞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접으니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체념과 상처만이 남았고 며느리의 무례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집은 이제 완벽하게 며느리 최수진의 왕국이었고 그 왕국에는 그녀가 정한 엄격한 규칙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에 돈을 대준 집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객일 뿐이었지요. 어느 맑은 가을날, 문득 손자 하준이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하면 또 며느리가 핑계를 대고 끊어버릴 것이 뻔했기에 저는 예고 없이 찾아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로봇 장난감을 한 아름 사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집 현관 앞에 섰지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는커녕 질색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오시기 전에 연락 좀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지금 엉망인데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그녀의 말과 달리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오히려 모델하우스처럼 비현실적으로 깔끔해서 위화감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하준이 주려고 장난감 좀 사왔다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준이는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안겼지요. 그나마 이 녀석을 보는 낙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거실에 들어섰을 때 일어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전에 없던 새하얀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무척이나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지요. 저는 하준이를 안고 자연스럽게 그 소파에 엉덩이를 걸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며느리가 경악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거기 앉으시면. 저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아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수진이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저를 소파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 이 소파 얼마나 비싼 건 줄 아세요?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아버님 바지 검은색이라서 이염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절대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거실 구석에 놓인 작고 딱딱한 나무 보조 의자였습니다. 마치 벌을 서는 학생에게 지정된 자리인 양 그 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아버님은 저기 앉으세요. 거기는 괜찮아요. 저는 그 순간 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돈으로 사준 집에서 손자를 보러 온 시아버지를 때가 탄다는 이유로 소파에도 못 앉게 하고 구석에 벌서는 의자로 내모는 며느리. 이것은 무례함을 넘어 한 인간에 대한 명백한 멸시이자 모독이었습니다. 아들 영민이는 그 모습을 뻔히 보고도 아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딱딱한 의자에 잠시 앉아 있다가 더는 비참함을 견딜 수 없어 장난감만 내려놓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할아버지 가지마 하고 우는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차마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철저히 무시하던 며느리가 돈이 필요할 때만큼은 귀신같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몇 주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휴대전화 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며느리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일까?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꿀이라도 바른 듯한 아양 떠는 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저는 그 살가운 목소리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신호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손자 하준이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벌써 영어를 곧잘 따라해서 주변에서 다들 영재라고 난리라는 둥 듣기에도 민망한 자랑을 한참 동안 늘어놓았어요. 그리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하준이를 강남에 있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입학금이 좀 모자라네요. 아버님이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다 우리 하준이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반찬 한 번 해다 준 적 없으면서 손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그 뻔뻔함.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 노후는 너가 알아서 준비하거라 하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하준이의 얼굴이 아른거려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걸 계기로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국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찾아 아들 녀석의 통장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전화에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입금 확인했어요. 그럼 끊을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용건이 끝났다는 통보. 저는 돈을 보내는 ATM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 헛된 기대는 여지없이 박살이 났고 가슴에는 더 큰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제 스스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손자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손주는 손주인지라 선물을 안겨주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저는 큰맘 먹고 아이가 노래를 부르던 최신형 드론을 사서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전화까지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집에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익숙하게 현관문 도어록에 이전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빅 마이너스.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겁니다. 저에게는 알려주지도 않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나서야 마지못해 받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너희 집 비밀번호 바꿨니? 아, 네. 바꿨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하준이 생일이라 선물 주러 왔다. 문 좀 열어다오. 그러자 며느리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쩌죠? 저희 지금 외출해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만화 영화 주제가를요. 하준이가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집에 버젓이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기 싫어 외출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조차 거부하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드론 상자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철문 앞에 선물을 내려놓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집은, 제가 사준 그 집은 이제 저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적이 있기는 했을까요? 제가 베푼 호의와 애정은 권리가 되었고 며느리에게 저는 더 이상 어려운 시아버지가 아닌 그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무시해도 되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무너진 존중의 파편들은 제 가슴 곳곳에 날카롭게 박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찔러댔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급한 약속이 생겼다며 하준이를 한두 시간만 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괘씸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군말 없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애 울리지나 마세요 하는 말을 툭 던지고는 쌩하니 나가버렸습니다. 하준이는 할아버지가 온 것이 마냥 좋은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다 아이가 거실에서 장난감 칼을 휘두르며 놀다가 제 발에 걸려 그만 앞으로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앙 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아니고
카펫 위로 넘어져 무릎에 살짝 멍이 든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들고 뚝, 우리 강아지 괜찮다 하고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달래주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면서 터졌습니다. 그녀는 울음이 채 그치지 않은 하준이의 얼굴과 붉어진 무릎을 보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악귀처럼 변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애 좀 봐달라고 했지, 애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녀는 제 품에서 아이를 낚아채듯 뺏어들고는 저를 맹렬하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애가 넘어진 게 뭐 그리 큰 죄냐 하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 하나를 제대로 못 보세요? 나이 드셔서 이제 기운도 없으신가 봐요. 하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책임지실 뻔했어요. 앞으로는 아버님한테 절대 애 안 맡겨요. 신경 좀 꺼주세요, 제발. 마치 제가 아이를 일부러 밀어 넘어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며 악을 쓰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무능한 늙은이를 향한 분노와 경멸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이제 손주를 맡길 자격조차 없는 거추장스러운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로 하준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골마 터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오랜만에 만난 먼 친척뻘 되는 분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이, 박영감. 지난주에 아들 내외 제주도 여행 다녀온 사진을 카카오 스토리인가 뭔가에서 봤는데 아주 좋아 보이더구먼. 박영감은 같이 안 갔나 봐. 제주도 여행이라니요.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네 하고 둘러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가족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서운함을 넘어선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민아, 너 혹시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왔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들 녀석도 느꼈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더듬거리고 있었어요. 아, 제주도요? 그게 회사에서 갑자기 급하게 연수가 잡혀서요. 워크숍 같은 거라 아버지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유치하고 서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제 앞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거짓말을 둘러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며느리 최수진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님께는 비밀로 해. 귀찮아지니까 하고 남편을 쥐잡듯 잡았을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아비에게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아들의 나약한 처지가 한없이 불쌍하고 가여울 뿐이었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완전히 잘못 지었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 탓이로구나.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따돌리던 며느리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제주도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돈 요구를 하려나 싶어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그녀의 요구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녀는 평소처럼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이제 하준이도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학원도 보내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네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 명의가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도 당연히 명의자인 아버님이 내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살아생전 너희에게 증여하는 것이라 말했고, 다만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만 잠시 내 앞으로 두는 것이라고 수차례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명의가 내 것이니 세금도 너가 내라는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사는 건 저이지만 집주인은 아버님이시니 매달 관리비 정도는 아버님이 내주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또 저희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으니 매달 일정 금액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내외가 이만큼 사는 게 다 아버님 덕이라고 생각하시고 노후 연금 타시는 셈 치고 좀 도와주세요. 저는 분노를 넘어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을 사줬더니 이제는 세금과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건 아들을 봉양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들 내외에게 월세를 바치는 하숙생 취급이었습니다. 저의 존엄성과 인격은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마치 제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잔뜩 찌푸린 하늘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더니 오후가 되자 기어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오랜만에 등산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관악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날다람쥐같이 산을 오르지는 못해도 흙냄새와 풀냄새를 맡으며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지요. 산을 내려와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날씨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저는 순식간에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고 말았어요. 하필이면 그곳이 아들 녀석의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6월 말의 비는 차갑기 그지없었고 나이 탓인지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으로 비를 피할 곳을 찾았지만 주변에는 마땅한 건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아직 한참을 더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잠깐만 들러서 비만 피하고 가자.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시고 몸만 좀 녹여서 나오면 괜찮을 거야. 그 생각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건 불쑥 찾아가는 방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아들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털고 축축한 손으로 겨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아직 비밀번호를 또 바꾸지는 않은 모양이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며느리가 또 싫은 소리를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설마 이 꼴을 하고 서 있는 사람을 내치기야 하겠어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섞인 너무나도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인터폰 화면이 켜지더니 이내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역시나 며느리 최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확인하고는 순간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탕물이 튄 바지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자락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아버님. 그녀는 반가움이 아닌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열려던 문을 다시 닫으며
제 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막아섰습니다. 세상에, 꼴이 이게 뭐예요? 물 떨어지는 것 좀 봐. 어딜 들어오려고 하세요? 그녀의 눈에는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는 시아버지를 향한 걱정 따위는 단 1g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로 깐 지 얼마 안 된 현관 대리석 바닥이 더러워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기색만이 역력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시만 피했다 가려고 하고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될 흉물이라도 되는 양,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 꼴로 어딜 들어와요. 현관 바닥 다 젖고 더러워지면 그거 누가 다 치워요. 당장 가세요.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라. 나 너무 춥다. 따뜻한 물 한 잔만. 저는 애원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던 제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며느리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마지막 간청마저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재수없게 비 맞은 채로 남의 집에 왜 와서 행패해요. 가시라고요. 쾅!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현관문은 제 코앞에서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철컥하고 잠금새가 걸리는 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차가운 빗물인지 뜨거운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추위, 배신감, 모멸감,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 그 모든 감정이 한데 뒤엉켜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나의 성취, 아들의 행복을 위해 바친 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저 차가운 철문 하나에 가로막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손주의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냄새나고 촌스럽고 귀찮고 이제는 재수까지 없는 현관 바닥을 더럽히는 늙은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들끓던 마음이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기대도 애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에 젖은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터덜터덜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내 말대로 하마. 다시는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으마. 애초에 내 집이었으니 이제 더는 너희 집이 아니게 만들어주면 그뿐이지. 그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결심을 내렸습니다. 닫힌 현관문 앞에서 돌아선 저는 쏟아지는 비를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줄기는 제 머리 위로, 어깨 위로,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제 마음 위로 쏟아져 내렸지요. 이상하게도 더는 춥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끌어올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어요. 그건 분노와는 조금 다른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신발이 질척거리는 소리만이 저를 따라올 뿐이었지요. 집에 도착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저는 멍하니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촌스럽다며 제 선물을 밀어내던 며느리의 경멸적인 표정. 냄새난다며 김치통을 외면하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돈이 필요하다며 꿀바른 목소리로 아양을 떨다가 입금이 확인되자마자 돌변하던 그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재수 없다며 저를 문 밖으로 내쫓던 오늘의 그 악독한 얼굴까지. 그 모든 순간에 제 아들 영민이는 어디에 있었나. 그저 아내의 등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보거나 비겁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했지요. 밤이 깊도록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뒤척임과 한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맑은 정신으로 가장 냉철하게 생각을 정리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속의 모든 망설임과 미련은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잘 닦인 구두를 신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지요. 이건 제 자신에게 행하는 마지막 예의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출정식이었어요. 아침 일찍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저와는 형님, 동생 하며 지내는 김 사장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아이고 형님, 이 아침부터 웬일이십니까? 아주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저는 그가 내미는 따뜻한 커피 잔을 받아들고 망설임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 사장, 내게 부탁이 하나 있네. 무슨 부탁이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반포동 아파트, 당장 팔아주게. 김 사장은 순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네. 아니, 형님. 거짓말입니까? 영민이 너가 아주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집을 파시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내 아들이 살지 않네. 더 이상 긴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에서 무언가 단호한 결심을 읽었는지 김 사장도 더는 묻지 않더군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얼마를 덜 받더라도 상관없으니 무조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주게. 금매로 내놓게나.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뜻이 그렇다면야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 사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무실을 맡기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찾아간 곳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해두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젊고 똑똑해 보이는 변호사 앞에서 저는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제 신분증을 꺼내 놓았습니다. 자초지종을 간략하게 설명하자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동식 선생님,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100% 선생님께 있습니다. 자제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증여 상태가 아니라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허락한 사용대차 계약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 주택을 매매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불안감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부당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소유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었지요. 오히려 그동안 제 권리를 침해하고 저를 기만한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이 완료된 후에 현 거주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도 이곳을 통해 발송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완벽하게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의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보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이때를 위해 미리 생각해 두었던 계책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사장, 며느리에게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재산 가치 평가를 나온 것이라고 말해주게. 감정평가사들이 집을 둘러보는 것이라고 말이야. 김 사장은 제 말뜻을 금방 알아차리고는 알겠습니다, 형님. 염려 마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며느리 최수진은 분명 제가 또 돈을 마련해 자신들에게 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하준이 학원비라도 더 주시려나 보다 하며 콧노래를 부를지도 모를 일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김 사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형님, 오늘 집 보러 온 사람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합니다.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발등에 떨어질 불벼락은 상상도 못한 채 눈앞에 작은 이익을 기대하며 상냥한 척 연기를 했을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연극의 막이 곧 내려가리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이 집을 보여준 지 불과 사흘 만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신혼집을 구하던 젊은 부부인데 집 상태도 좋고 위치도 마음에 들어 금매 가격이라면 당장 계약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김 사장은 곧바로 계약 날짜를 잡았고 저는 약속된 시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안에는 저와 김 사장, 그리고 젊은 매수자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갓 30을 넘겼을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문득 이 집을 처음 계약하던 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뿌듯해하던 그날의 박동식.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차분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김 사장이 내민 매매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날짜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정해졌지요. 저는 제 이름 옆에 도장을 찍기 위해 인주의 옥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제 평생의 자랑이자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정해진 칸 안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하고 종이에 찍히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지난 몇 년간의 악연을 끊어내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자 후련함과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근처의 고급 한정식 집에 혼자 들어가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켰습니다. 지난 칠순 생일날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던 처량한 밤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의식이었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 이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은 그로부터 3주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는 감정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저와 감정을 나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계약했던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 증명을 발송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듯 깔끔하게 출력된 서류 한 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건조하고 딱딱한 법률 용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기 주소지의 부동산은 최근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소유권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따라서 현 거주인께서는 법적 고지 기간에 의거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명도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저는 그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감정은 한 줄도 섞이지 않은 오직 법과 사실에 근거한 마지막 통보.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저를 대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주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오후 내용 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폭풍은 이틀 뒤에 몰아쳤습니다.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지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놀람을 넘어선 완전한 공황 상태였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헐떡거렸고 거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어요. 법무법인에서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집을 파셨다니요. 저희 보고 당장 나가라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이시죠? 네. 아들은 현실을 전혀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놀랍도록 차분해진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하고 나직하게, 하지만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사실이다. 네. 뭐라고요? 장난 아니다. 사실이라고 했다. 계약은 이미 다 끝났고 등기 이전도 완료됐다. 아니, 아버지. 왜요? 왜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저는 아들의 울부짖음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마지막 통보를 전했습니다. 내용 증명에 적힌 날짜까지 집 비워라.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너희 집이 아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었으니 그 안에 알아서 거처를 구하도록 해라. 아버지, 제발요. 아버지. 아들이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연달아 찍혔지만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의 낡은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저는 그들이 곧 들이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달려들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집안에는 제 숨소리와 낡은 괴종시계가 느릿느릿 시간을 삼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가 아끼던 찻장에서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향이 옅은 국화차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을 붓자 찻잔 속에서 말린 국화꽃이 서서히 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 메마른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거친 싸움 앞에서 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아내의 기억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남편으로, 짓밟힌 제 인생 앞에서 비굴하지 않은 주인으로 서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찬물이 알맞게 우러났을 때 예상했던 대로 현관문이 거의 부서져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띵동하는 점잖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쾅, 쾅, 쾅.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초인종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끓인 찻주전자를 들고 거실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잔에 차를 가득 따른 뒤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지옥의 입구에서 막 뛰쳐나온 듯한 두 악귀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영민이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지요.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선 며느리 최수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시뻘게 충혈된 두 눈은 저를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슴은 거친 숨을 몰아쉬느라 심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 집을 점령하러 온 군대처럼 거친 발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수진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발견하고는 더욱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달려왔는데 이 늙은이는 한가롭게 차나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모양입니다. 저는 다시 안락 의자에 앉아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앉으라는 말도 마시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제 집안에서 제가 주인으로서 그들을 압도하는 이 고요함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깨뜨린 것은 역시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아버님,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세요?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음으로 갈라져 거실의 벽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제 반응이 없자 그녀는 더욱 격분해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온갖 저주와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늙어서 노망 나셨어요? 곱게 늙으시지 왜 이렇게 추하게 구세요?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 앞길이나 가로막고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아서 굶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하준이는 어떡하라고요? 애 할아버지가 돼서 하나뿐인 손주가 살 집을 빼앗아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그녀는 이제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는 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옆에서 영민이가 수진아, 제발 그만해. 아버지한테 당신이 뭐야? 하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그 손을 뿌리치며 남편에게까지 악을 썼습니다. 당신은 닥쳐. 이게 다 당신이 등신같이 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저 노인네 하나 제대로 구슬리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니까 우리가 이 꼴을 당하는 거잖아. 이 무능한 인간아. 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제는 제 주변의 사물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아내와 제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딴 거 끌어안고 사니까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시죠. 죽은 사람이 밥 먹여줘요. 그러니 어머님이 속 터져서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죽은 아내까지 모욕하는 그 말은 제가 그어놓은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벌떡 일어나 멱살이라도 잡거나 같이 소리라도 지르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메마른 소리였습니다. 다 말했나? 그 지극히 평온한 한마디에 거실을 가득 채웠던 광기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걸어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졌습니다.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을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내가 내 평생을 바쳐번 돈으로 산 집을 팔면서 그 집에 잠시 몸만 붙이고 살던 너희에게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었나? 법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짚어주자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주지 않고 시선을 며느리에게 정확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라. 저는 일부러 천천히 그녀의 기억을 헤집듯 말했습니다. 비 오던 그날 기억하나?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내가 내 집 문을 두드렸지. 넌 문을 열고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는 나를 보았지. 그때 내 눈은 춥고 늙은 아비를 본 게 아니었다. 너가 아끼는 그 깨끗한 대리석 바닥을 더럽힐 냄새나고 추잡한 오물을 봤지.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넌 나에게 소리쳤다. 들어오지 말라고. 재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내 말에 아주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다. 너가 들어오지 말라는 그 집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기 위해 아예 그 집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애초에 내 집이었으니 이제 너희 집이 아니게 된 것뿐이지. 그게 그렇게 억울한가? 저는 말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제 아들 영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잿빛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너 영민아. 이리 와서 내 아비 얼굴을 똑똑히 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삿날 내 어미의 손때가 묻은 자개장을 촌스럽다며 내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나? 내가 정성껏 담가간 김치를 냄새난다며 문전박대할 때 너는 무엇을 했나? 내 아내가 내 아비의 칠순 생일조차 잊어버리고 돈이 필요할 때만 아양을 떨 때 너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내 아내는 내 아비의 인격을 난도질했고 너는 그 옆에서 그 칼을 쥐어주었다. 너가 바로 공범이다. 제 말이 끝나자 영민이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조만간 법원에 가서 너를 내 호적에서 파낼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호적에서 파낸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제 볼일 다 끝났으면 돌아가라. 내 집에서 더 이상 너희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구나.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밖의 어둠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어라 더 악을 쓰려 했지만 제 단호한 기세에 눌려 더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서로를 부축하지도 않은 채 쫓기듯 제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길고 길었던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완전한 끝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나간 뒤 집안에는 무겁고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열어두었던 현관문을 닫고 천천히 안락의자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극심한 피로와 허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통쾌함이나 후련함 같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잿빛 공허함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지요. 제 손으로, 제 입으로 하나뿐인 아들과의 인연을 끊어냈다는 현실이 그제야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지만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선언한 제 자신은 과연 옳은 것일까? 텅 빈 거실, 괴종식의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이 적막한 공간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 법입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이라는 나무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아픈 가지를 잘라낸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당신이 있었어도 나처럼 했을 거지. 대답 없는 물음만이 어둠 속을 헤맬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그들에게도 저의 선언은 현실이 되어 닥쳐왔습니다. 그들이 살던 세상과 제가 사는 세상은 이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원치 않아도 바람결에 소문이 날아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차를 몰아 그들이 이사 갔다는 경기도 외곽의 동네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낡고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붉은 벽돌의 빌라들.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져 흉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창문마다 너저분한 빨래들이 경쟁하듯 널려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분리수거 날이 한참 지난 듯한 쓰레기 봉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지요. 저는 차를 골목 어귀에 세우고 멀리서 그들이 산다는 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꼭대기층이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었을까, 빌라 입구에서 익숙한 인형 2개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최수진과 아들 영민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운전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최수진은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와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가방 대신 가득 찬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쓰레기를 길가에 툭 던지고는 뒤따라 나오는 영민에게 무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영민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잔소리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땅바닥만 보며 힘없이 따라 걸을 뿐이었습니다. 한때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며 주변의 부러움을 사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삶에 지치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패배한 두 남녀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볼 수 없어 조용히 차를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애원이나 절규가 아닌 아주 차분하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정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번과 같은 찻집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아들은 며칠 전 제가 몰래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푹 꺼진 눈두덩과 움푹 팬 볼, 체중이 몰라보게 줄어 입고 있는 셔츠가 헐렁해 보일 정도였지요. 그는 제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저를 저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가 무능하고 못나서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칩니다. 가끔은 저를 때리기도 합니다. 제가 번 돈으로는 월세 내기도 벅차고 하준이는 그 싸움 속에서 눈치만 보다가 이제 말을 잃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자신의 치부를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에게 맞고 산다는 이야기, 아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그의 고백을 듣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다 자초한 일인 거 압니다.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 일어서라는 말씀. 그런데 아버지, 저는 이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거나 울부짖는 대신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패배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텅 빈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상처를 덮는 붕대일 뿐 썩은 살을 도려내진 못한다. 내 상처는 너가 직접 도려내야 한다, 영민아. 너가 정말 다시 일어서고 싶다면 먼저 너를 좀먹고 있는 그 썩은 살부터 도려내거라. 네 아내를 떠나라는 말이다. 너와 너 아이를 위해서. 그 지옥에서 너와 하준이를 먼저 구해내라. 그리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맨몸으로 다시 시작해라.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가리지 말고 땀 흘려 일해서 너의 힘으로 월세방이라도 다시 얻어봐라. 너가 정말 그렇게 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아들로 생각할지 고민해보겠다. 이것이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주는 대신 깨진 독을 스스로 고치는 법을 배우라는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영민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비틀거리며 셔츠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과연 재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내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또한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친척들의 연락은 그 후로도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쪽과 옹호하는 쪽의 논쟁은 여전했지요. 저는 그 모든 전화에 일일이 대꾸하며 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수모와 제가 내린 결정의 이유를요. 시간이 지나자 저를 비난하던 목소리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비가 자식을 내쳤을까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덧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서예 학원에 나가 붓글씨를 쓰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저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편안해졌어. 당신이 보기에도 그렇지?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고맙고 또 미안하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제 인생에도 비로소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라고 했던가요? 제 경우에는 그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아들과의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낸 자리는 쉬이 아물지 않았고 밤이 되면 텅 빈 집의 고요함이 상처 위로 소금처럼 뿌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게 다른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온전하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였지요. 제 통장에는 제 평생을 바쳐 모으고 또 제 평생의 자랑이었던 그 집의 값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이자 제 손주의 보금자리를 빼앗은 흔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피 묻은 돈과도 같은 것을 어찌해야 할까? 저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먼지 쌓인 창고에서 낡은 지구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퇴직하면 함께 세계 일주를 하자며 사다 놓은 것이었지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면 그 지구본을 돌리며 오늘은 스위스 알프스에 오르고 내일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그 꿈은 지구본 위에 먼지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으로 지구본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내와 함께 가보지 못한 그 수많은 나라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저와 제 아내를 위해 쓰기로요.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배낭에 고이 넣어 그녀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꿈의 여정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제 고단했던 삶에 대한 보상이자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며 낡고 병든 과거의 저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여행사에 찾아가 세계 일주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직원은 제 나이를 보더니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제 표정이 너무나 단호했기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여행 준비는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고 배낭에 무엇을 채워 넣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은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은 돈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그저 제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돈은 더 의미 있는 곳에, 더 가치 있는 흔적을 남겨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여겼고,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늘 마음을 썼지요. 월급날이면 을에 몇몇 아이들의 공책과 연필을 사다 안겨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저는 법무법인과 은행을 찾아가 제 재산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을 딴 해정장학재단.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배움에 대한 의지가 강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그 집을 팔아 얻은 돈이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의 새로운 집을 지어주고 새로운 꿈을 키워주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비로소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괴의 대가가 이제는 창조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와 재단 설립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며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제가 알지 못하는 경기도의 한 낯선 동네. 하지만 봉투 위에 쓰인 서툰 필체는 분명 제 아들 영민이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돈을 부탁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무슨 끔찍한 소식이라도 전하려는 것일까?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채워진 편지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수백 번을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놈이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펜을 듭니다. 아버지,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수진이의 허영심과 이기심을 탓하기 전에 저의 비겁함과 나약함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썩은 살을 도려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지옥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지금 물류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몸을 움직여 번 돈으로 하준이와 함께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주셨던 그 넓고 좋은 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고 초라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제 땀으로 번 돈으로 내는 월세와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진짜 가장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준이는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던 아이가 이제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려줍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함께 책을 읽습니다. 비싼 장난감이나 좋은 옷은 없지만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돈을 달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경멸하셨던 아들이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헛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번 찻집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뜨겁고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땅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고통 속에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이, 그의 의지가 온전히 그의 것이 될 때까지 지켜봐주는 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12월의 어느 주말, 저는 큰 마음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하준이 보고 싶구나.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이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서울대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영민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손자 하준이었습니다. 아이는 몇 달 사이에 키가 훌쩍 커 있었고 얼굴은 까무잡잡하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준이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아빠의 손을 놓고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저는 그 작고 따뜻한 몸을 끌어안으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영민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저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지요. 저는 그날 하준이의 손을 잡고 동물원을 구경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솜사탕을 사주고 회전목마를 태워주었습니다. 하준이는 예전처럼 떼를 쓰거나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질 시간이 되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영민이는 제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처음 월급 타서 사놓았던 겁니다. 이제야 드리네요. 봉투 안에는 값비싼 선물이 아닌 빳빳한 새 내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복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합니다. 아버지하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어둠이 내리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휩쓸고 지나갔던 그 지독한 폭풍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나약한 아들 대신 진짜 어른이 된 아들을 얻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곧 아내의 사진을 품고 세상으로 떠날 겁니다. 돌아와서는 해정장학재단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가끔은 하준이를 만나 평범한 할아버지로서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요. 아들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반포의 그 비싼 아파트가 제 것이었을 때보다 지금의 제가 훨씬 더 부유하고 행복합니다. 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었고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판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빼앗겼던 제 자존심과 남은 인생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내가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텅 빈 거실을 채우는 것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단단하고 평화로운 자유였습니다.